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좀비는 약간은 공포스럽지만 그만큼 두근거리는 괴기이자 죽음이 되어버린 생명체로 그려집니다. 실체가 없는 영적인 괴 현상에 비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근본이 생명체였던 만큼 그나마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대상이긴 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감염과 좀비화가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체를 조종하는 화학물질과 작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욕구가 사라진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가 왜 인간을 공격할지 식인과 식욕의 화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좀비의 시작은 IT 공화국으로부터입니다. 천연재료로부터 얻어지는 화학물질이 유발하는 혼란과 선망 효과를 이용해 생각이 불가능한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처벌하거나 노역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저주와 주술을 비롯해 다양한 미신적 작업을 하던 마녀와 의약품과 물질에 대한 이해로 인체를 제어하는 의사의 결합, 결국 멋진 것과 멋진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주술사, 위치닥터라는 완전히 멋진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IT의 좀비는 우리가 공포영화에서 만나는 인간을 습격하고 잡아먹는 악령인 구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좀비가 스크린을 통해 우리 앞에 등장한 기념비적 명작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비가 등장하는 호러 영화는 있었지만 주체가 아니었으며 캐릭터성도 부족했습니다. 이후로 좀비 영화는 매년 여름 한 편 이상은 개봉하는 호러의 단골 아이템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연스레 이전과는 다른 좀비, 조금 더 강화된 설정이나 공포감, 음모나 해결을 비롯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차별화를 노리던 만큼 좀비의 원인 역시 다양화됩니다. 드라마 워킹 데드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죽으면 좀비로 변한다는 설정을 갖습니다. 28주를 비롯한 시리즈에서는 분노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단순한 시체 좀비가 아닌 살아있는 감염자를 만들고 체액 접촉 등으로 급속 전파된다는 점에서 생물 감염에 의한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임 레지던트 이블 6에서는 이전작들까지 등장하던 가상의 대상인 G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 T 베로니카 바이러스와 결합한 C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좀비에 대한 설정을 조금씩 더 복잡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작인 레지던트 이블 7은 변종 사상균이라는 새로운 장치가 사용되는데 바이러스가 아닌 진균, 즉 곰팡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생물 병기가 활용됩니다. 감염된 사람의 신체 조직을 곰팡이처럼 증식시키고 신경계를 지배하여 정신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같은 좀비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에 대한 제어권 박탈과 신경정신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IT에서와 같이 천연 식물의 성분이거나 진균류, 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등 다양합니다. 그중 오늘 주제로 살펴볼 것은 최고의 명작 게임 중 하나이자 후속작이 존재한 적 없던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2013년 9월 말 미국에서 동충하초 곰팡이의 변이군주가 확산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미에서 유래한 진균으로 감염된 작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됩니다. 게임 속 설정으로 지역신문 텍사스 헤럴드의 9월 26일자 일면에 지역병원 입원자 급증, 원인 불명의 감염으로 300% 증가라는 제목으로 감염 사실이 보도됩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FDA 오염작물 목록 확대, 대규모 리콜 예상이라는 기사도 보이죠.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은 또 다른 명작 게임인 언차티드 3 황금 사막의 아틀란티스 속 신문 헤드라인에도 진균류에 의한 감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게임 모두 제작사 너티독에 의해 언차티드 3가 2011년 발매되었고 라스트 오브 어스가 2013년 발매되었으니 꽤나 오래전부터 준비한 설정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인류의 약 60%가 곰팡이에 의해 사망하거나 감염되며 의학적으로 동충하초 뇌 감염이라 표현됩니다. 머리에 가까운 위치에 노출될수록 더 빠르게 완전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최종적인 작용 지점이 뇌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는 흔히 사용되는 약제이기도 한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일지, 또 정말 위험하지 않고 약효가 있긴 한지도 살펴보면 재미있겠죠.
게임에서 묘사되는 형태로 뇌가 감염된 후 곤충에게서 돋아나오는 동충하초의 진균류 구조처럼 점차 각질화되며 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기괴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최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동충하초가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게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섯을 비롯한 진균류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 반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진균에 감염되어 숙주로 소모되는 형태로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를 의미하는 진균류 코디셉스는 숙주 선택성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를 숙주로 활용해야 하기에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포식자와 같은 진균은 발생하기 어려워 선택성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코디셉스 시넨시스는 애벌레를 대상으로 공격하며 코디셉스 밀리타리스는 누에와 같은 나방 애벌레만을 노립니다. 타란툴라를 대상으로 하는 진균 등 다양한데 그중 가장 발전된 것은 개미만 감염시키는 오피오코디셉스 유니라테랄리스, 우리나라 이름으로 실동충하초입니다. 개미를 감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과 유사하게 고도로 구조화된 사회에 속한 생명체군이기에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의 활용과 유사하며, 무엇보다 개미의 동작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좀비화가 가능한 진균이기도 합니다. 진균이 개미를 감염시키면 숙주에 침입해 개미 몸 전체의 근육을 감싸는 일종의 곰팡이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잠복기 동안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 기간 동안 개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엄격한 개미 사회의 검역 정책을 완전 회피합니다. 그리고 점차 중추신경계에 대한 제어를 잃기 시작하는데, 이내 땅에서 약 25cm 높이의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잎 뒷면을 턱으로 강하게 물어 잡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개미 턱이 인맥에 고정되면 빠르게 위축이 시작되어 근섬유의 근절 연결이 파괴되고 미토콘드리아와 근소포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개미는 더 이상 턱 근육을 제어할 수 없고 잎에 거꾸로 매달려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기에 이 기묘한 행동은 죽음의 소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곧이어 돋아나는 균사체에서 뿌려지는 포자를 개미 군집 전체에 공중으로부터 살포하기 위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계에 대한 직접 침투 외에도 개미 움직임을 대신 제어하고 있기에 개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 전반에 걸쳐서도 감염자의 일종인 러너와 스토커를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실제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로도 그려집니다. 진균이 개미를 조종하는 복잡해 보이는 작용도 화학 분자들의 기능으로 해석되었는데, 예를 들어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는 신호 전달 물질이자 세포 분열과 생존, 이동에 관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세포를 자가 소화해 분해하고 신경염증이나 뇌장애, 심한 경우 알츠하이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아니디노 뷰틸산은 염증 반응과 발작, 경련, 그리고 개미의 뇌 기능을 조작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하이포잔틴 계열 물질들은 대뇌 피질 신경 조직 손상을 일으켜 개미 운동 뉴런을 조작합니다. 특히 하이포잔틴의 구조는 우리가 동충하초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니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제 샘플에 대한 물질 분석으로 나뭇잎을 턱으로 움켜쥐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동작을 고정하기 위해 체내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과학적인 분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숙주가 인간이 된다면 제어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뇌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면 혹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높은 확률로 우리가 상상하는 좀비의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정엽의 감염은 인식, 집중, 구분 기능을 상실시키게 되며, 손해의 손상은 운동 능력을 잃게 만들어 정상적으로 뛰거나 동작하는 것을 방해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손상은 당연히 장기 기억의 소실과 학습 및 인식 능력을 상실시키며, 시상은 고통과 감각을 잃게 만들어 좀비 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로 시상 하부의 손상은 식욕을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좀비에게 필수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빠른 움직임이 불가능하며 무감각하고 인지 기능이 상실된 좀비를 양산할 뿐 인간을 습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순간부터 느리게 걷는 좀비가 아닌 빠르게 달려 추격하는 공포스러운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등장은 28일 후에서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종의 좀비가 달려가는 것으로 스크린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인간보다 더 빠르게 달리며 뛰어오르고 매달리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해왔죠. 진균 감염에 의한 좀비화의 기묘한 특징 중 하나가 최근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흔히 만나는 일반적인 동충하초인 코딥세스 밀리타리스와 누에 애벌레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진균 포자를 주입한 누에 애벌레는 대조군에 비해 잎을 더 빠르게 먹는 행동을 보였으며 24시간 동안 배출하는 건조 분변의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염된 애벌레는 성숙한 유충 단계에서 대조군보다 체중이 더 무거웠으며 이후 번데기가 되었을 때 암컷과 수컷 모두 체중이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변화는 곰팡이 감염 후 누에의 섭식 촉진 펩타이드인 해마피의 mRNA 발현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절됨과 일치하며, 이는 진균 감염이 섭식 행동을 조절함을 뜻합니다. 특히 해마피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돌연변이 균주로 감염시켰을 때 누에 번데기의 체중이 야생형보다 더욱 증가했습니다. 진균 감염이 과식증을 매개하는 셈입니다. 누에는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한 형태인 12탄당 물질 트레알로스를 혈당으로 사용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혈당이 낮아지면 섭식 행동이 촉진되죠. 식사 이후보다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과 트레알로스 농도가 일관되게 낮은 것은 당연한데, 진균에 감염된 누에 혈액 내 트레알로스 농도가 확실히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애벌레가 진균에 감염되면 계속해서 허기진 상태가 유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곰팡이율의 트레알로스 유전자는 누에와 유사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 곤충 숙주로부터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균의 숙주 선택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트레알로스를 유일한 탄소원으로 사용하며 성장에 필수적이기에 해당 유전자 부분이 삭제된 경우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CMTREH1 유전자를 삭제한 돌연변이 균주로 누에를 감염시킨 경우 누에의 과식증과 분변량 증가가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번데기 상태에서의 체중 증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진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숙주에게 계속된 허기를 느끼도록 만들어 영향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어삼키게 유도합니다. 아직은 인간을 감염시켜 좀비화가 가능한 진균이 발견되지 못했지만, 만약 언젠가 등장한다면 아마 혈당을 낮추는 방식으로 효소 기능을 제어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뇌 기능이 대부분 마비되었기 때문에 포도당 소모량이 적을 것이며 대부분의 영양은 기생 진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꽤나 무섭게 느껴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동충하초라는 이름에서 이미 한약재 이상의 위험성은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충하초는 한의학에서 겨울에는 벌레였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자실체를 형성하는 독특한 생육 환경과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 덕분에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명약재로 꼽힐 정도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효과가 무엇인지 밝혀졌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코디세핀입니다. 화합물 명칭에서부터 이미 동충하초를 상징하죠. 어디선가 본 듯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체내에서 DNA나 RNA를 구성하는 핵산의 일종인 아데노신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조는 카페인과도 유사해 체내 기능을 다양하게 조절할 것임이 연상되며, 앞서 살펴본 하이포잔틴과도 구조적 유사성이 떠오르죠. 코디세핀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미국 FDA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항암, 면역조절, 항염증, 심혈관 질환, 당뇨 등 적용 분야만 보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기작과 분야를 살펴본다면 RNA 합성을 방해하고 단백질 해독 과정을 종결시키므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항암제로의 기능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인성 및 외인성 경로를 통해 종양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동시에 악성세포 내에서 자가 포식을 유발합니다. 코디세핀은 세포 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요소인 AMPK 경로를 통해 지질 대사를 조절하기도 하며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를 증진시키는 잠재력도 갖습니다.
그럼에도 동충하초가 완벽한 재료로 쓰일 수 없던 것은 코디세핀이 갖는 약물 동태학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딱 GLP-1의 첫 등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코디세핀은 체내에 투여되면 아데노신 탈아미노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비활성화되며 반감기가 매우 짧아 약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해결책 역시 GLP-1의 개선과 동일한데 화학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켜 아데노신 탈아미노화 효소에 대한 친화도를 극도로 낮춘 MRS5698과 같은 합성 분자로 진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충하초는 효과가 있으나 체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개량된 새로운 화합물들이 효과만을 증폭해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대충 진균 감염이 인간에게 일어난다 해도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만큼 좀비의 제압은 간단히 가능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꽤나 유용한 화학적 자원을 함유하고 있어 암이나 당뇨, 비만 등 어디에나 사용하기 좋다는 가능성입니다. 진균 감염되어 좀비화된 인간은 인간일까요? 자원일까요? 기존에 감염된 동물 숙주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죠. 먼저 곰팡이가 분비하는 화학 물질에 의해 자체 신경계 기반 행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곰팡이의 성장과 번식을 위한 영양 축적으로 과식증이 발현되기에 자의적인 섭식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기아 상태는 대사 경로의 교란과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번데기와 후 진균이 몸을 장악해 자실체를 형성해 포자를 퍼뜨리는 결과로 넘어가기에 종 본연의 생존 목표 그리고 종 번식 능력 모두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진균 감염 곤충은 자신을 번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기생체의 번식을 돕는 도구로 기능하며 이들은 감염 전 종 정체성을 모든 측면에서 상실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실체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스트 오브 어스의 경우처럼 진균 감염된 인간은 어떨까요? 더 이상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종의 자원 순환형 좀비 농장의 구현이 가능하며 생화학적 자원의 이동식 농축 저장소라 본다면 좀비가 그리 무서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영화에서 좀비화가 이루어질 경우 왜 인간을 습격하고 잡아먹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실에 존재하는 생물의 좀비화인 진균 감염 사례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혈당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식욕과 섭식행위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감염성 진균을 동충하초라 부르기도 하는데 화학적 분석 결과 분명 효과적인 화학 물질이 있으나 체내 분해가 너무 빨라 실사용이 어려워 화학 구조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균 좀비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좀비에게 공감을 투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종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좀비를 손쉽게 자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